그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비누 냄새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부엌에서 국이 끓는 소리가 들렸다. 김이 피어오르고 그 사이로 낮고 짧은 한숨이 섞였다. 순간 가슴이 살짝 떨렸다. 그 한숨이 어쩐지 익숙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로 국을 젓던 그 손. 이상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국 끓는 소리보다 내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며 거실을 밝히고 있었다. 며느리는 식탁에 국그릇을 놓으며 밥 차렸다는 말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 어깨가 좁고 허리가 살짝 굽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따라 이상했다. 며느리가 국을 떠서 내 앞에 놓는 순간 그 손이 눈에 들어왔다. 손가락 마디가 거칠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손이었다.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형태. 나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넣었다. 익숙한 맛. 아주 오래전에 먹었던 것 같은 간. 내가 좋아하는 정도로 딱 맞았는데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며느리가 밥을 먹고 있었다. 며느리의 먹는 방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조용히 삼키는 모습.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혼날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낯설게 익숙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보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다.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한 시선이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다시 국그릇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가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하는 소리.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작은 콧노래가 들려왔다. 그 콧노래가 기억 저편에서 울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손을 닦으며 내 옆을 지나가는 순간 냄새가 났다. 비누 냄새. 싸구려 비누 냄새였다. 아주 오래전에 맡았던 그 냄새가 기억을 흔들었다. 무언가가 떠오르려다 사라지는 느낌.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 틱, 틱. 숨을 쉬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았다. 왜 이럴까? 며느리와 산지 이제 겨우 반년이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 고아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고 가족도 없고 연고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여자로 보였다. 그런데 요즘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며느리가 웃을 때 보이는 눈가 주름. 밥 먹을 때 숟가락 쥐는 방식.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걸을 때 발을 조금 끄는 모습까지. 모든 게 낯익었다. 마치 내가 아는 누군가와 같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럴 리 없었다. 나는 며느리를 처음 봤고 처음 만났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왜 자꾸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까?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다. 그녀가 내 앞을 지나가며 옷 입는 소리, 가방 매는 소리, 신발 신는 소리를 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를 봤다. 식탁 위에 국그릇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그릇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낯익음이 뭘까? 이 불편함은 또 뭘까?
이 막연한 두려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매, 그 인매, 그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거울 속 누군가 같은 느낌.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누군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 무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며느리의 비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채 거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다. 틱, 틱, 틱. 나는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의 얼굴, 그 손, 그 말투가 자꾸 떠올랐다.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 왜 자꾸 가슴이 무거워지는지 알 수 없었다. 답답한 기분이 목까지 차올랐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30년 전이었다. 나는 26이었고 남편의 주먹을 피해 달아나던 시절. 돈이 없었다. 밥을 굶는 날이 많았고 아이를 안고 골목을 헤매야 했다. 아이는 울지도 않은 채 그저 내 품에 안겨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다. 그 아이의 무게가 지금도 손끝에 느껴지는 것 같았다.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나는 아이를 안고 보육원 앞에 서 있었다. 얇은 담요에 쌓인 아이가 내 품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보육원 선생님이 나왔다. 나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선생님은 내 얼굴을 보더니 아이를 보며 물었다. 얼마나 됐냐고. 나는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다. 2돌이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아이가 내 품에서 떠나가던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옷을 잡으려 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이 손가락이 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뒤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몇 걸음도 채 못 가서 눈물이 쏟아졌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닿지 않았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손끝은 아이의 체온을 잊지 못했다. 걸을수록 그 온기가 사라져갔다. 그게 내 인생의 첫 겨울이었다. 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다. 멈추면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안아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계속 걸었다.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다. 버스가 와서 나는 올라탔다. 창밖으로 보육원이 멀어지는 게 보였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젖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무릎에서 한기가 올라오며 온몸을 파고들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따뜻해지지 않았다. 버스가 흔들렸다. 나는 눈을 뜨고 창밖을 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다. 아이를 안고 가는 엄마들이 보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나는 아이를 버린 죄인이다. 살리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살 길이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할 자격이 있을까? 아니다. 나는 그냥 버렸다.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선택으로 아이를 버린 것이다. 그게 전부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내가 지은 죄의 전부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나도 살아야 했다. 버스에서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이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그곳.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를 그 사람. 나는 천천히 걸었다. 돌아가기 싫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시작하려 했다. 남편과 헤어지는데 1년이 걸렸다.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돈을 모으며 살았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까지 하게 되었다. 아들을 낳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몰랐다. 내가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래도 살아보려 했다. 죄책감을 안고도 살아보려 애썼다. 밤마다 그 아이 얼굴이 떠올라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 밥을 짓고 일터로 나갔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다. 그렇게 잊고 살았다고 착각하며 지냈다. 하지만 잊은 게 아니었다. 묻어둔 것뿐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며느리를 보는 게 두려웠다.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일이 많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내 앞을 지나가며 방으로 향했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떨까? 혹시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라서 지금 어른이 되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나를 닮았을까? 아니면 아버지를 닮았을까?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세면대로 가서 수도를 틀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물때 낀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다. 나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렸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리가 새어나왔다. 세면대 위에 걸린 거울 속 두 개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하나는 지금의 나였고 다른 하나는 오래전 보육원 앞에 서 있던 그 여자였다. 둘 다 울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물을 끼얹으며 그 얼굴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문질러도 그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젖은 세탁물 냄새가 났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지 않았나 보다. 나는 세탁기를 열고 빨래를 꺼냈다. 차가운 옷감이 손에 닿으며 온기를 빼앗아갔다. 나는 빨래를 들고 베란다로 향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고 있었다. 나는 빨래를 널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버린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잊었을까? 내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빨래를 다 널고 나서도 베란다에 서 있었다. 바람이 계속 불어왔다. 차가웠지만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여기 서 있으면 시간이 멈출 것만 같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며느리 방에서 불이 꺼지는 게 보였다.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TV를 끄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낡은 현관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문틈으로 복도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눈매, 그 인매, 그 손의 모양까지 모든 게 내 것과 닮아 있었다. 아니, 그 아이와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30년 전 그 작은 얼굴이 지금 며느리 얼굴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까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럴 리 없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버린 아이가 며느리가 될 리 만무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이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며느리의 비누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싸구려 비누 냄새. 30년 전 보육원 앞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똑같은 냄새였다. 기억이 또렷하게 살아났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확인해 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야 하나? 확인하면 뭐가 달라질까? 약 냄새가 베개에서 났다. 혈압약을 먹고 있었다. 요즘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약을 늘렸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 며느리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느리의 얼굴이 또 떠올랐다. 내일 아침에도 저 아이와 마주쳐야 한다. 밥상을 같이 받아야 한다. 말을 나눠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어머니처럼 굴 수 있을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며느리 얼굴이 보였다. 그 눈빛, 그 미소, 그 모든 게 나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혔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라도 정말 그 아이가 맞다면 나는 어떤 얼굴로 내일을 맞을 수 있을까?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침이 밝았다. 어제 밤의 긴장감이 아직 남아있는 채로 나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그릇을 들고 나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젓가락 잡는 습관이 눈에 들어왔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쥐고 나머지 손가락은 가지런히 모으는 방식.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습관이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것 같은 자세. 보육원에서 가르치는 식사 예절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며 식탁을 밝혔다. 며느리의 손이 빛에 비치는 순간 가늘고 긴 손가락과 거친 손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짧게 깎인 손톱까지. 그 손이 빛 속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순간 오래전 기억 속 작은 손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두 살배기 아이의 손, 내 옷깃을 잡으려 했던 그 작은 손이 지금 이 손과 겹쳐 보였다. 비누 냄새가 또 풍겨왔다. 아침 공기 속에서도 그 냄새가 느껴지는 게 며느리가 씻고 나온 직후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자꾸 그 냄새를 찾고 있는 걸까? 나는 밥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일어서서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느리 방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다. 평소처럼 하는 일이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이불을 개는 일상적인 작업. 그런데 서랍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다. 서랍 안쪽 깊은 곳에 낡은 봉투 하나가 숨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다. 봉투 겉면에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은정 보육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흑백이었고 세월이 느껴질 만큼 낡고 발해 있었다. 사진 속에는 2살배기 여자아이가 담요에 쌓인 채 찍혀 있었다. 얼굴이 희미했지만 그 눈매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려왔다. 사진 뒷면을 보니 짧은 글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날 눈이 오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당신이 남기고 간 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글씨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눈물이 차올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종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비누 냄새였다. 30년 전 그 냄새. 보육원 앞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가 종이 속에 스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운명이라는 것을.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쓴 것이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내용, 건강하다는 내용, 입양되지 않았지만 보육원에서 보살피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20이 되면 독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도 함께 적혀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아이는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 한 줄에서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다. 나는 종이를 접으려 했지만 종이가 내 손에서 벗어났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종이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내가 버린 아이였다. 이게 지금 내 며느리가 된 그 아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지 못하고 있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제자리에 넣을 수 있었다.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저녁이 되었다. 며느리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 벗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와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다. 설거지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가스 불 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식탁으로 천천히 걸어가 며느리와 마주 앉게 되었다. 국그릇이 내 앞에 놓이고 밥그릇도 놓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너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니? 며느리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며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은정 보육원이에요.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다.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크게 울렸다. 쿵, 쿵, 쿵. 내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며느리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가슴이 두드러기처럼 일어나며 아파왔다.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며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계속 울리고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가 없었다. 나는 울지도 못했다. 울어버리면 진짜로 모든 게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천히 마치 마지막 심판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겨우 일어나서 며느리 방 앞으로 걸어갔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낮은 울음소리였다. 참으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그런 울음소리. 30년 전 보육원 앞에서 들었던 그 울음소리가 지금 이 문 너머에서 다시 들리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손을 문에 대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물 대신 공허한 숨만 반복해서 내쉬고 있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는 그 반복 속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문틀이 차갑게 손에 느껴졌다. 그 아이를 버린 벌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였구나. 세상은 잊지 않았고 나도 잊지 못했다. 나는 이마를 문에 대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복도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는 게 보였다. 나는 그 먼지를 보며 생각했다. 우리도 저 먼지처럼 부서진 조각들로 떠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붙잡을 수도 모을 수도 없는 그런 조각들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작은 흐느낌이 문 너머로 새어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시계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틱, 틱, 틱. 규칙적인 소리가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게 실감났다. 멈출 수 없는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내 심장 소리만 빼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사실 잠을 잔 건지 알 수 없었다. 밤새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을 뿐이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운 채로 남아 있었고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며느리 방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며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머리는 멍한 채로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주방에 도착하니 어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은 국그릇, 젖은 수저,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까지 그대로였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도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반찬 접시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보며 어제 밤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냉기가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는 게 느껴지는 상태였다. 그 속에서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오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냄새. 30년 전 그 아이의 냄새가 지금도 이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아니,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수돗물을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기 시작했다. 물이 차갑게 피부를 때리며 정신을 깨웠다.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엄마의 얼굴인가? 이게 죄인의 얼굴인가? 물을 끄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려 했다.
손이 떨려서 수건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수건을 잡아 얼굴을 닦을 수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창백한 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오며 거실을 희미하게 밝혔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오늘 며느리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시간이 천천히 흘러 오전이 되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거실은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는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며느리 방 문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온몸을 굳히며 숨을 죽였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려왔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주방에 서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얼굴은 창백한 채로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오가지 않았다. 며느리가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나를 보지 않은 채 그저 싱크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는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겨우 힘을 내어 일어서서 며느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게 마치 땅이 발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주방에 들어서니 며느리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일 미안하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않았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나는 안방으로 가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왔다. 그 낡은 봉투를 며느리 앞 식탁 위에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이거 내 방에서 봤다. 그때부터 알았다. 며느리가 봉투를 보며 손을 떨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 며느리는 봉투를 만지지 않은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천천히 고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식탁 맞은편에 천천히 앉으며 며느리와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는 봉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적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며 울리고 있었다. 나는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있었다. 정오가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백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대로 침묵하면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너를 버렸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다. 나는 그냥 버렸다. 너를 보육원 앞에 두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그게 전부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소리내어 울지 않은 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날 눈이 오지 않아 다행이었단 말 나도 읽었다. 선생님이 쓴 편지도 전부 봤다. 내가 엄마를 기다린다는 말도 읽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내 목소리를 들었어. 내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하며
눈물이 차올랐다. 세상은 잊었어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밤마다 내 얼굴이 떠올랐고 아침마다 후회하며 살았다. 하지만 찾아가지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너를 다시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울던 며느리가 결국 소리를 내며 흐느끼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깨가 떨리고 몸이 흔들리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내가 저 아이를 울게 만들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오후가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며느리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서며 손에 봉투를 쥔 채로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앉았다. 나는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저도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아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많은 아이들을 봤어요.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많이 봤죠. 그 아이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다들 사정이 있었다는 걸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이었다. 30년 만에 듣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몸을 떨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나를 끌어안았다. 며느리의 작은 손이 내 등을 감싸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그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며느리도 같이 울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 울음은 지난 30년의 시간을 녹여버리는 눈물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울음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 온기를 느꼈다. 작고 가느다란 등이었다. 30년 전 내 품에 안겼던 그 작은 몸이 이제 나를 안아주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울음이 천천히 잦아들기 시작하며 숨소리만 들렸다. 며느리가 나에게서 조금 떨어져 내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도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따뜻한 빛이 주방을 가득 채우며 공기를 데우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비누 냄새가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대신 다른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다. 무언가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가 주방을 채웠다. 며느리가 일어서서 냉장고를 천천히 열었다. 어제 식었던 국을 꺼내 다시 데우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스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국을 부으며 준비했다. 국이 끓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나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국을 저으며 간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다시 저으며 맛을 확인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엄마가 딸을 위해 밥을 짓는 모습 같기도 하고 딸이 엄마를 위해 밥을 짓는 모습 같기도 했다. 며느리가 국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따뜻한 냄새를 풍겼다. 그 김 너머로 며느리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내 맞은편에 천천히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식사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래, 우리 밥 먹자.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을 채웠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맞는 간이었다. 며느리도 국을 먹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햇살이 식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엄마와 딸로서 밥을 먹는 시간이었다. 3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다. 그날의 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였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나는 거실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앉게 되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며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빛을 받으며 손을 펼쳐보았다. 손끝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는 비누 냄새 대신 햇살 냄새가 남았다. 창밖을 보니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오며 평화로운 아침을 알렸다.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모든 게 같은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30년 전의 겨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보육원 앞에 서 있던 그날의 기억.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던 순간과 아이를 두고 돌아서던 그 길 위에서 내가 들었던 발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 발소리였는지 아니면 심장 소리였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소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이제는 칼날처럼 아프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버린 게 아니라 버려진 자신을 피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남편의 주먹을 피해 달아났던 그 여자는 자신도 구하지 못했고 아이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살아남으려 애썼을 뿐이었다. 부엌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용서란 누군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틱, 틱, 틱.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중이었다. 멈추지 않은 채로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 밖에 나가볼래요? 날씨가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를 따라 밖으로 향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고 나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어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새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게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따뜻한 공기가 피부에 닿으며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눈을 감고 그 느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차 한 잔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따뜻한 차예요. 나는 눈을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미는 모습을 봤다. 나는 차를 받아들며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지는 걸 느꼈다. 그래, 고맙다. 며느리가 내 옆에 앉으며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앞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차에서 나는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그 사이로 국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침에 먹었던 그 국의 냄새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정말로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었다. 응, 괜찮아. 너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괜찮아요.
이제는요.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저 서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평화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도 차를 다 마시는 모습을 봤다. 엄마,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 조금 더 있고 싶구나.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럼 천천히 계세요. 저는 안에서 빨래 개고 있을게요.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은 기분이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삶은 때로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떠난 게 아니라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사랑은 떠남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용서는 결국 자신을 살게 하는 또 하나의 숨이었다.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빨래를 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이불을 펴고 개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 딸이었다. 30년 만에 돌아온 내 딸의 모습이 저기 있었다. 시계 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오고 있었다. 틱, 틱, 틱.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도 아물고 눈물도 마르고 용서도 찾아오는 것이니까 괜찮았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구름을 보며 생각하게 되었다.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지만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며느리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점심 뭐 드실래요? 나는 며느리를 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좋은 걸로 해라. 며느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알겠어요. 국 끓여줄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국이 좋은 선택이었다. 따뜻한 국이 좋았고 며느리가 끓여주는 국이 좋았으며 딸이 끓여주는 국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았다.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따뜻한 바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내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날의 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햇살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햇살이었다.